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박배균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또 거기 연구재단의 SSK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내에 아시아 도시사회센터라는 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센터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강의의 제목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바람직한 도시사회의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도시사회의 미래는 스마트 도시를 넘어 공유적 전환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목에서 이미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스마트 도시라는 담론을 비판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맞습니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들어가면서 몇 마디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흔히 도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UN이나 여러 국제 기구 등에서도 이걸 urban age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urban age라고 이야기한 도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기 포스터에 나오는 것처럼 1990년에는 도시라고 불리는 장소에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만 거주했었는데 2007년이 되면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에 따르면 2050년 지금부터 한 20년 플러스 알파 조금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상상할 때는 도시라는 공간도 있지만 도시와는 다른 뭐 시골, 촌락 뭐 이런 공간도 그런 데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도시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라고 불리는 공간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인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최근에 점점 다양한 정치 생태 경제적 위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기후 위기라든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전염병 등등 그리고 뭐 이런 재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생기고 뭐 원전 사고도 있고 등등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최근에 발생하면서 이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각자 도생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그러면 점점 사회적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라든지 비대면 회의 또 강의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 통근은 줄어들고 좀 자기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일하거나 뭐 생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로컬의 재발견. 봤더니 그전에는 별로 몰랐는데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로컬에도 재밌는 게 많구나. 여기서도 내가 생활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증가하고 있죠. 사람들 감각이 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이제 뭐 비대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옛날 같은 상황이 돌아갔고 대면 회의나 모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전과 같이 우리 대면으로 모이자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쉽게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회의 한번 하자라고 하면은 난 그까지 가려면 1시간 가야 돼. 뭐 꼭 굳이 그까지 가야 돼. 우리 뭐 줌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공간적으로 조직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의 도시적 삶 자체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러면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점차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온 이야기가 스마트 도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뭐 스마트 도시를 육성하겠고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들었으면 우리 삶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대안이 될 것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처음에 약간 던지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런 걸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담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스마트 도시라는 이 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도시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 방식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앙리 르페브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도시학자가 제시했던 도시혁명, 그 도시사회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네 번째는 그 도시사회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그 도시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요 5가지 단계로 제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스마트 도시라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 스마트 시티 컴포넌트, 그런 스마트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조금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스마트 매뉴팩처링, 스마트한 제조업이 산업이 있고 두 번째가 스마트 정부가 있고 그다음 모빌리티, 와이파이를 통한 다양한 요새 또 최근에 퀵보드나 뭐 전기 자전거 등 흔히 말하는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한 디지털 시티즌. 시민들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스마트한 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제 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뭐 것들을 포함하고 오픈 데이터, 빅 데이터로 이야기되는 것. 그 다음에 또 건강과 보건 관련된 것도 스마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파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흔히 이제 스마트 뭐 그 교통 뭐 등등등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저기 말한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스마트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이런 스마트 기술과 결합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또 자원들이나 공간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해질 수 있게 되면서 옛날에 쉽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도시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도시적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진다,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론의 핵심적인 담론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단순한 설명에서 이미 느낌이 오겠지만 이렇게 도시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의는 스마트 기술이라는 거죠. 새로운 스마트 기술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도입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도시의 자원이나 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도시적 삶이 더 나아진다라는 구조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스마트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스마트 도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과도 많이 연결이 지어집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 도시를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키는 요 논리 구조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 이런 나라에서 강한 편이고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스마트 도시는 그냥 스마트 도시지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까지 굳이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원인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뭐 산업혁명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제 1700년대 후반 뭐 전기 기관이 만들어지고 전기선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인류가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그 발전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산업혁명도 자세히 보면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맨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한 뭐 거기 수력이라든지 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라면 1차 산업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초반이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셈블리 라인 그러니까 이제 흔히 포드적인 어떤 거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자원들이 이용이 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3차 산업혁명은 뭐 1980년대, 90년대 나온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로봇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시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여기 핵심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거기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따로따로 작동되었던 기계들이 로봇들이 사물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이걸 통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과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그 네 단계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의 진원지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 담론이 나왔는데요. 핵심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뭐 센서,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이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재화의 생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생산 시대까지 도래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죠. 하여튼 이게 기본적인 4차 독일에서 나온 인더스트리 4.0 담론의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들이 한국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급격히 도입이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우리 도시도 그렇게 따라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도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면 도시에서의 연결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또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도시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논리이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 어떤 기술이 나왔길래 그러냐라고 보면 뭐 센서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럼 뭐 이 간단해서 하면 우리가 가전제품에도 최근에 센서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굳이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온도를 낮추고 온도를 높이고 뭐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그 중앙 관제 센터로 보내면 이걸 통해서 신호 체계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새로운 스마트한 기술 혁신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센서로부터 확대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루고 운용하는 허브라든지 또 빅데이터를 다루는 운영 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모여진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스마트 활용해서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그 이전에 우리 해결할 수 없었던 도시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전망 속에서 이제 그 스마트 도시를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빨리 스마트 기술이 도입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환경 관리, 스마트 산업, 하여튼 모든 곳에 스마트를 붙이면서 이제 이런 어떤 모든 우리 그전에 사회적 관계나 시스템들을 스마트하게 변형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의 생산 방식도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상품 가치 사슬 구조가 변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전통적인 산업의 생산 방식은 흔히 파이프라인 경제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원료가 투입이 되면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이 단계가 상당히 단순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거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이 파이프라인 경제가 플랫폼 경제로 전환된다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상품 가치 사슬에서 흔히 상류 부분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제품의 원료가 투입되고 제품이 생산되는 그 위쪽 단계를 해당되는 것이고 하류 부분은 이 생산된 제품이 분배되고 유통되고 여러 가지 응용을 거치면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요 단계를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류 부분, 그러니까 원료가 투입이 되고 부품이 만들어지고 조립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 상류,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 상류 부분은 점점 더 단순화, 독점화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든다면 우리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 돼요. 스마트폰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사장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노키아 같은 대표적이죠. 한때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노키아가 노키아 폰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수많은 스마트폰, 최근에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정도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점점 플레이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독점이 강화되는 거죠. 삼성, 뭐 화웨이, 뭐 이런 몇몇 업체들, 애플, 몇몇 업체들 중심으로 독점화되면서 그 업체들은 규모의 생산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이 하류 부분을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되면 스마트폰 관련 앱, 스마트폰을 제 기계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많은 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앱이 있어야만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앱이라든지 보조장치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플레이어들이 늘어납니다. 다변화되고 시장도 다양화되고 그 안에 수많은 다양한 분산화된 시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플레이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플레이어들 사이에 엄청나게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분업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은 굉장히 긴밀히 연계되면서 이제 굉장히 유연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민첩한 생산이 중요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 좁은 파이프라인이보다는 넓게 퍼져 있는 플랫폼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산업의 생산 방식 자체도 산업이 연결되는 산업 구조 자체도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플랫폼 경제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경제라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중요해지는 건 도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고 이 또 생산자나 기업이나 다양한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긴밀하게 소비자들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도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도시에서 이 플레이어들이 모이고 도시의 소비자들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도시. 그래서 도시와 경제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플랫폼 경제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그래서 흔히 요새는 뭐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온 것이 도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도시에서 혁신이 중요해진다라고 흔히 이야기 되죠. 사실 이런 모든 논리들 자체가 스마트 도시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설명해 주는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혁신이 중요해지니까 도시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논리다라는 논리가 스마트 도시의 중요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까지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 스마트 도시 이 담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스마트 도시론을 이야기하면 이걸 흔히 스마트 도시주의라는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 논리들이 그 자체로 절대 진리이거나 또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범적 비전과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마트 도시의 이데올로기 혹은 또는 스마트 도시주의라는 이 담론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여러 이제 그 도시나 정부 그리고 기업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거기 한국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중국, 미국 모든 곳에서 스마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 기술 결정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 도시로는 기술 결정주의라는 이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왜곡과 편협된 시각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독일에서 나왔던 이제 인더스트리 4.0 담론에 대한 비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판은 여기 옆에 제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논문에 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린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주장은 인더스트리 4.0라는 이 담론이 미국, 영국 등에서는 크게 거기 유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독 독일에서만 강하다. 재밌죠? 우리나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담론이 마치 글로벌하게 모든 보편적인 담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홍보하고 그걸 가지고 컨퍼런스를 열고 난리를 피우는데 실제로 세상에 보면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재밌는 경향이 보이는 게 인더스트리 4.0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구글 이런 데 별로 안 잡혀요. 오히려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라고 치면 훨씬 많은 문헌이나 기사가 잡힙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는요, 스마트 도시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검색하면 4배 이상 많은 거기 자료가 검색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이나 독일도 그렇겠지만 이런 데서는 스마트 도시 담론이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부속된 하위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영국 다른 데는 이런 데서는 이제 스마트 도시 담론은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나 담론 자체도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여기서 이 논문의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독일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영국, 미국 등은 제조업보다는 여전히 금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가 독일을 하면 제조업으로 유명한 거 잘 알잖아요. 독일의 자동차, 하면 독일의 기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고,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의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독일의 제조업이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23%, 2015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는 여전히 제조업을 키우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걸 변화를 보게 되면 그 IT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독일의 제조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자본가 집단이 IT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증가되는 새로운 중요시된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의 존재 근거 그리고 자기가 계속 거기 제조업 부분을 키우고 현재의 포션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전략적 이해가 반영된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독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스마트 도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론의 하위 담론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스마트 시티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걸 보면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일본, 독일 등 발전주의 국가와 또 국가주도 산업화의 관성이 강한 국가에서 스마트 도시 논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화 담론의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충분히 이제 혐의를 가지고 4차 산업 담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어떤 진리 체계 또는 어떤 팩트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논의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논의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혐의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국의 스마트 도시 담론은 뭐가 문제냐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론이라는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론이라는 담론 자체도 사실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술 결정주의죠. 세상의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의 변화를 통해 다 설명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특히 1700년 후반이 1800년대 세상의 변화를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들은 자본주의의 성장이라든지 또는 근대 국가의 등장이라든지 수많은 다른 중요한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의 변화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기술적 변화가 영향을 줬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혁명이라는 이 틀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협소한가라는 이야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국의 스마트 도시 담론도 그와 같은 기술 결정주의적 담론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죠. 기술이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그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둘러싼 수많은 정치, 사회, 문화적 과정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술 하나만으로 스마트 기술이 등장했다는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우리 어떻게 감히 예측하고 전망하고 우리를 다 그쪽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경에는 또 성장 이윤 중심적 담론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도시 담론을 보면은요, 쉽게 말해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중요한 이제 거기 스마트 도시를 찬양하는 부류들은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가 스마트 기술을 팔아먹고 뭐 그걸 통해서 세상을 자기 원하는 자기 이윤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국가주의적 담론입니다. 국가 산업 고도화 또는 새로운 축적 전략의 하나로 스마트 도시라는 담론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이 옆에 그림은 제3차 스마트 도시 조각 계획이라는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인포그래픽스를 제가 이제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 앞으로 스마트 도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후 도시도 개선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소통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맨 4번에 가면 뜬금없이 이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 도시를 통해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출해 가지고 이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 국가를 더 잘 살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의 스마트 도시 담론이 여전히 60년대부터 이어 내려오는 국가주도 산업화, 수출하는 이런 담론의 프레임 속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흔히 스마트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센서를 가지고 뭐 측정한다 그러지만 달리 말하면 뭔가 계속 우리의 삶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CCTV가 바라보고 있고 CCTV가 설치되면 뭐 우리가 안전해진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스마트 감시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자판옵티콘이라든지 또 보안 만능 도시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수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내재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있죠. 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왜 거기 카카오 택시라든지 우버 같은 거 이용하면, 그 다음에 배달 앱 이용하면
그 배달이 얼마나 잘 됐나요? 평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알고리즘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를 하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사람들이 나의 성과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난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어떤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성의 논리들을 내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경고들이 뭐 국내 국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의 스마트 도시 논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도시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도시 담론은 기본적으로 기술 변화, 산업 혁신,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이런 것들이 중심 메인 포인트예요.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 도시 실제로 해놓고 도시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좋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거주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이고 도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도시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게 만들면 도시의 삶은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죠. 도시가 무엇인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도시의 시대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본 대안적 관점을 이제 과연 스마트 시티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대안적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4차 산업혁명론은 굉장히 과장된 논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도시론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편협된 논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 사회적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스마트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배달 앱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조직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도시적 일상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대면 회의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론도 아니고 스마트 도시론도 아니라면 그 대안적 관점은 무엇인가를 이제 거기 앙리 르페르의 도시혁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도시혁명과 도시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이제 장인데요. 아마 여기 앙리 르페브르는 많은 분이 뭐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학자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선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쓴 수많은 저작들은 프랑스어로 썼죠. 그 저작들이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고 영미권의 학계로 전파되면서 사실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낸 분입니다. 이 앙리 르페브르가 이제 그 쓴 어반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고요. 저 책은 60년대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책이 영어로 번역된 게 2003년입니다. 굉장히 늦게 번역이 됐죠. 저도 프랑스 말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걸 늦게 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도시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물론 이 앙리 르페브르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학자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 해석하면 도시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고 민중 봉기를 하자는 소리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도시혁명을 그렇게 쓰지 않았고요. 도시혁명을 산업혁명을 대체하는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야기해 왔지만 앙리 르페브르는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업 세계에서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올라온 장기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변화는 도시혁명으로 이해를 해야지 산업혁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동시에 도시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사회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 이 도시사회는 도시혁명의 결과로 도래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이 되면 왜 이런 말을 썼냐 그러면 이 사람이 쓴 맥락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후기산업사회라는 용어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뭐 후기산업사회는 요새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앙리 르페르를 보기에는 후기산업사회라는 용어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전히 산업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도시혁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변화는 도시의 변화이고 도시혁명의 변화이고 지금 나타나는 사회는 도시사회이다. 그래서 휴의산업사회라는 개념 대신에 도시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도시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쓴 이제 그 그림인데요. 보면 그래서 맨 처음 옛날에는 거기 농경사회에서는 도시는 대부분 정치도시였어요. political city. 정치 중심지였던 거죠. 대부분 나머지는 다 이제 생산을 하던 거기 농업적 생산을 하던 곳이었고 그냥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이제 곳이 정치도시인 거죠. 그러다 그것이 상업도시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산업도시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산업도시로 변한 이 무렵이 농업사회에서 도시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산업도시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임계구역을 지나고 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시혁명이 이제 심화되고 넓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산업혁명과 도시혁명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산업혁명은 이란 것은 산업사회를 등장을 초래하는데요. 사실은 근대적 산업의 발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거기 이촌향도가 이루어지죠. 제조업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고 이촌향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근대적 산업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 논리를 기반으로 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산업화의 논리와 국가주 근대 국가의 주가주의에 종속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산업사회의 시대라고 한다면 도시혁명을 통해서 이런 도시사회가 도래되게 되면 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다른 양성을 띠게 되는 거죠. 산업화 시대에 이촌향도와는 다른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것이 결코 이촌향도 때문에 몰리는 게 아니죠. 이촌향도의 핵심은 도시, 농촌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일이고 그 대신에 도시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거죠. 도시에 아무것도 별거 없습니다. 도시로 와서 거기서 판자촌을 집든 어떤 뭐 노숙을 하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시로 가는 것은 그런 이촌향도적 도시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도회적 삶과 도회적 삶의 양식, 문화적 트렌드를 쫓아서 사람들이 가죠. 굉장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도시 지금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도시화를 결국 이제 산업사회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도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산업사회 논리가 아니고 새로운 논리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사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 블라인드 필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산업사회 문법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여전히 산업사회 문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도시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블라인드 필드,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법, 제도, 이데올리적 관성을 넘어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사회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사회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핵심은 도시를 시티로 보지 말고 도시적인 것, 영어로는 the urban, 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시티로 도시를 바라본다는 것은 도시를 하나의 물리적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도시는 거기 있어 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이 도시라고 바라보는데 그 도시는 그게 아니고 도시 어반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물리적 실체로서의 도시, 시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사회적 구성 방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 도시적인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적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도시를 사물이 아니라 유기적 조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도시 촌락 이분법을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흔히 도시를 규정할 때 촌락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흔히 설명하자고 했죠.
그래서 계절 샤프트, 교마인 샤프트,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구분하면서 도시를 이제 촌락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도시의 이해 방식이고, 사실 저게 시카고 학파가 도시 사회학을 만들면서부터 쭉 내려온 이제 도시에 대한 이해 방식인데, 사실 이것을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와 촌락의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 지금 보면은 어디가 촌락이 어디가 도시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업으로 되고, 업부터는 시부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행정적인 경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구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엔에서 통계를 구할 때도 도시 통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도시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자의적인가라고 하는, 도시 통계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도시 개념 자체 너무 자의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와 촌락이 구분하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사실 지금 막 뒤섞여 있는데 어디까지 촌락이고 어디까지 도시냐라는 거죠. 따라서 도시를 공간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물로 보지 말고 도시적인 조직, 유기적 조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 도시적인 것의 핵심이 뭐냐? 도시는 만남과 마주침이 일어나는 장소다. 도시는 수많은 만남 마주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유기적 조직이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 만남과 마주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핵심은 뭐냐? 만남과 마주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남과 마주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극복해야만 도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르페브르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시는 사물이 아니고 유기적 조직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흔히 이 유기적 조직이라는 이야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이 잭슨 폴락의, 이 사람이 추상 인상파 화가인데 미국의 유명한 이 사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면서 도시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야. 막 뒤섞여 있고 여기가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고 뒤섞여 있는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여기서 선을 쫙 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요 넘어서는 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는 또 그럼 도시가 뭐냐? 도시는 그 자체로 힘을 가져요. 능동적 힘을 가져요. 도시가 만남과 마주침의 장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럼 도시는 사람 만남 마주치는 그냥 만남 마주침 일어나게 해주는 그릇 같은 거냐? 그럼 만남 마주침을 통해서 이제 그 힘은 만남 마주침에서 나오고 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그릇이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는 그 자체 힘을 가지는데, 도시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다양한 인간적 활동과 에너지, 사회관계들이 서로 만남과 마주치게 할 수 있는 상황,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만남과 마주침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런 그 다음에 이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 새로운 도시적 주체를 만들어주는 게 도시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보세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굳이 가려고 서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로 가면 새로운 만남과 마주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기대를 가지고 있죠. 내가 시골에 지방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 늘 보는 사람 만나고 나의 발전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서울로 가면 예기치 못한 새로운 기대, 만남과 마주침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만남 마주침이 일어나는 시츄에이션을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그 만남 마주침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주체가 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는 마주침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이에요. 그 만남 마주침의 장이라는 도시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이 만남과 마주침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도시인들의 만남과 마주침, 분리와 단절을 극복하려는 도시민들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 만남과 마주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주침의 정치가 중요하고, 그 마주침의 정치를 통해서 도시적인 것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도시 사회의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론을 바라보게 되면 이 스마트 도시는 여전히 도시 사회를 여전히 산업 사회 문법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변화하고 있는 도시 사회, 도시 혁명이라는 관점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도시 사회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이제 스마트 도시론의 일부 요소에서는 도시적인 것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만남과 마주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성을 강화하고. 하지만 이 만남과 마주침의 장이라는 도시적 특성을 산업의 목적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욕망만 있는 것이죠. 마주침에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적인 것을 가능케 해주는 마주침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왜 스마트 기술 최근에 플랫폼 경제에 나오면서 주로 이야기되는 것들을 보면은 디지털 영토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특히 이제 특히 스마트 기술을 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용되면서 지식, 정보, 데이터들이 점차 상품화되기 시작합니다. 팔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실은 지식, 정보, 데이터들이 막힘없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유되고 자유롭게 흘러가야만 만남과 마주침의 장으로서의 도시적인 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가 있는데 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피해를 내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장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흔히 디지털 영토화 또는 디지털 인클로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만남 마주침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 중국적으로 도시적인 것이 파괴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대안적인 것으로 공유적 전환 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사회의 시대에 산업혁명이 아니라 도시혁명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는 도시사회의 시대에 도시적인 것이 제대로 구현되는 도시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질문은 대체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는 모든 도시민들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작품이자 집합적 생산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이 도시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던 여기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아니면 그냥 임대를 하고 있던 이 공간을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던 이 도시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전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도시라는 작품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작품이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사실 예술 작품들이 있잖아요. 예술 작품을 예술가가 만들었어요. 내가 멋있게 어떤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각이 누군가에 팔렸어. 그러면 이제부터 소유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작품 작가잖아요. 난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팔았지만 이 예술 작품을 구입해간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부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건 좀 다르죠. 사실은 그 작가의 의지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작품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도시 공간을 누가 소유하고 있든지 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라는 작품을 만드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변화시키는데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 문제의식이.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도시 공간은 소수의 지배계층, 자본가 집단 또는 소수의 디벨로퍼들이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유자들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참여했던 수많은 도시민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철거, 내쫓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극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했던 개념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전주하고 활동하는 도시 공간에 생산해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화 과정에 발생한 잉여의 배분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데 참여할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사실은 미래를, 도시의 미래를, 도시사회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이죠. 최근에 이제 도시 커먼즈 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은 자진 철거했지만 경의선 공덕역 옆에서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작년 5월까지 경의선 공유지라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점거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커먼즈 운동이 표면화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여러 사회 운동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간을 전통적인 어떤 도시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도시에서는 도시 공간이 사유화되고 영토화되어 있죠. 사유화된 공간에 대해서 자기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윤을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도시 공간의 운영 방식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도시적인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인 것이죠. 도시에서 만남 마주침을 가로막고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들이 도시 공간에 대한 사유화, 영토화입니다. 따라서 도시 공간의 이 사유화 체제를 넘어서 도시를 보다 더 공유화, 그리고 공유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고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도시 커먼즈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도시 커먼즈 운동의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좀 더 살려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화하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공유 도시로서의 전환이라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이윤 경쟁 기반의 뭐 성장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공유, 연대, 우정, 환대의 가치를 이제 더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시 공간에서 소유나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면은 간에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위계적 관료제가 들어오게 돼 국가가 굉장히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유 도시로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차이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평 협력적 파트너십,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국가보다는 도시, 로컬,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자치적인 협력과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뭐 읽기보다는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필요한 공동 자원을 공동 생산하고 관리하고 그런 공동 생산 관리에 기반한 민주주의 실천을 구현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최근에 급정하고 있는 기후 재난과 생태적 위기에 대응해서 자원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민주 공동 생산을 하도록 만들면서 보다 더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뭐 탄소를 배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대추구적이고 약탈지인 그런 어떤 뭐 투기적 도시화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시민들 통제하에서 거기서 나온 정보나 기술들이 사유화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유화되지 않고 여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스마트 기술이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럼 그걸 통해서 만남과 마주침이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도시적인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공유도시로서의 공유도시로 전환하자는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익도 공유하고 자원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가치 순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도시의 삶 자체가, 일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자는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유도시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국가를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까지는 근대 국민국가 만들어지면서 핵심적인 공동체적 가치가 됐던 것은 국가를 중심에 놓고 설명하는 것이죠. 국가를 제대로, 근대적 국가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가 중심적인 이제 공동체적 가치였다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국가의 발전보다는 도시 사회의 바람직한 전환에 집중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비전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권리, 마주침의 정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다 포용, 공유적 도시 사회를 건설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유적 도시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이제 자원과 이익을 공유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 공공성의 가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전통적 공공성의 논의는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여기 한문으로 공사, 공이라고 써놨는데 앞쪽에 나왔던 공과 사의 대립으로 설명했어요. 국가라고 불리는 공과 공공의 공과 그 개인의 사와의 거기 근접법적 관계로만 설명했는데 여기에 공동체의 공이 서로 추가되면서 이 삼각 변정법의 관계로 공공성의 관계를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거기 개인이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하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건 다 공공성이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국가가 한다고 해서 관료와 집단이 한다고 해서 그 공공성이 다 제대로 된 공공성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공동체적 개념이 가치가 더 추가되어야만 이 공공성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다중 스케일적 전략이라는 것인데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성만 강화하자는 것이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도시나 마을 단위에서의 어떤 공유적 전환, 그러니까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유적 전환이 동시에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국가와 도시나 마을 단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유도시라는 것이 서로 상호 촉진적으로 결합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국가 역할이 변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국가 역할이라는 것은 민간의 활동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였다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또 권한부여적 국가, 이네이블링 스테이트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만들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국가가 넓혀주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시민들의 활동이 있더라도 계속 규제와 통제를 해왔거든요. 그것이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논리에 위배한다든지 또는 그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특혜라는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시민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입장이 강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시민 활동들을 더 키워주고 역량을 강화해주는 그걸 통해서 공동체적 공공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역할도 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도시,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스마트 도시라고 한다면 스마트 도시의 논리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하지만 기존의 도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도시화라든지 도시 공간의 사유화라 이런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런 고층 빌딩 속에서 시민들이 여전히 바쁘게 살고 경쟁에 내몰리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속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 사람을 더 피를 더 빨아먹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공유적 전환 도시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투기적인 어떤 욕망에 휩쓸리기보다는 보다 공유와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좀 더 슬로우하게 그리고 좀 더 거기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녹색 그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도시를 변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